이제 북한 광산인데 요건 구글에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적경 지역에서 건너편에서 렌즈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요거 위성 사진 본 건데 여기 북한의 그 두만강, 백두산에서 두만강 위쪽에 보면 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함경북도. 무산 철광입니다. 무산 철광 이거 보여드리는 건 북한 광산 현황인데 요거 무산 철광이 매장량 규모라든지 개발 규모로 봤을 때 아시아 최대의 철광입니다. 요거 자체가 한 6km 정도 돼요. 그래서 북한에는 큰 광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그네사이트가 뭐냐면 화학 성분으로 MgCO3예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뽑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이 자연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48% 정도 들어가 있는데 반이 마그네슘이거든요. MgCO3. 거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산소 CO2를 날리면 MgO가 나와요. 거기에 마그네슘인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MgO에서 또 산소 띄가지고 마그네슘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고급차 가지신 분 아마 차체 보면 고급차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 써요. 벤츠나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철을 쓰지만 현대차는 철을 쓰지만 그래서 이 경량화 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소가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북한 애들 ICBM이나 이런 거 많이 쏘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리움, 마그네슘 뭐 이런 뽑는 기술. 우리는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에 뽑아야 수익성이 있지만 북쪽에서는 1년 내내 자기 쓸 만큼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경제성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군수공업에 가면 모든 것을 거의 다 한다고 보셔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이 마그네슘 광산인데 석회석 광산하고 같아요. 석회석은 요 원주 신림이나 이쪽에 있는 석회석은 원석이 기호가 MgCaCO3거든요. 요거는 MgCO3고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요런 게 이제 광산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자료원이 윤병로 씨가 요 분인데 2007년도에 이 북한의 우리 통일부가 북한한테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광산 개발권을 세계 광산 개발권을 북한에서 제시를 해서 현장 조사를 우리 회사에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공장이 이 크링카 공장인데 굉장히 날렸죠. 여기다가 이제 돌려가면서 열을 가해서 굽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것이 이제 전용로인데 이 흑연 전극봉 가지고 요게 한 2600도, 700도까지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뻘겋게 식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 나와요. 이렇게 통을 다시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또 이제 팻말을 깨가지고 요거를 얻는데 요게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에 고기 아까 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를 얼만큼 뽑아내느냐가 이 마그네시아 공장에서는 굉장히 큰 노하우인데 우리나라 원진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북한 애들 10개 뽑을 때 우리는 한 30개 정도 뽑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그네사이트 원석은 보통 톤당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하는데 요거는 톤당 가격이 이렇게 굽어 놓으면 보통 한 250에서 300 그래서 수십 배가 올라가는 아주 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디다 쓰느냐 주로 쓰는 게 이렇게 이 내화벽돌을 쓰는데 내화벽돌은 어떤 의미냐면 이 내화벽돌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커다란 고로 있잖아요. 고로에 요 벽돌로 다 쌓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요것이 이제 쇳물을 만들었을 때 견뎌야 되거든. 견뎌야 돼서 요거를 몇 번 1년에 가를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생산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화벽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단천에 있어요.
요 사진은 뭐냐면 안천에 광산을 북한이 잘 하고 있나 없나 요거 봤을 때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를 해요. 저희들도 지금은 현재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해서 그 양을 거꾸로 추정을 하는데 요게 2006년도 대형 마그네사이트 광산인데 요게 2019년도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이 차이가 나죠. 요 부분. 그래서 이 13년 동안 늘어난 게 요거예요. 13년 동안 늘어난 게 요거라면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광업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이건 요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단천 가는 길인데, 요 철도, 도로, 뭐 보셔도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여기 트럭 쌩쌩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갑니다. 이 철도는 단선이에요. 요것도 이제 철도 궤가 1435mm짜리인데, 요 단천 개발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북한이 뭐 북한하고 협력하려면 인프라가 노후돼 있다 이러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러 왔을 때 뭐 우리 도료가 변변치 않고 뭐 이랬던 얘기 하셨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북한은 황영조나 황영조보다 느려요. 북한 철도가 보통 시속 뭐 10몇 킬로에서 30킬로인데 북한의 철도 속도가. 근데 얘네들은 또 뭔 일 있으면 세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보다 느린 것이 북한의 철도입니다. 네. 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계속 붙여서 좀 빨리 끝내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 많으시네. 그럼 화장실 급하신 분은 잠깐 다녀오세요. 출석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얼굴은 제가 강화도도 갔을 때 같이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네. 예, 그러면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고배를 하죠. 북한에 그렇게 광물이 많아도 쟤들이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어요. 2007년도에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주머니에 우리 광산 리스트를 적어갖고 북한 애들도 주머니에 광산 리스트를 적어왔는데 그리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겹치는 게 두세 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북한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민족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월성이 있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측이 없고 북측이 많은 거. 그래서 소위 이제 한자성어로 유무상통이라 그래요.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통해가 바꾸자는 것이 북한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생각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99%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많아도 이런 조건을 갖춘 광물을 가지고 온 싶은데 북쪽에서는 저거 쟤들이 바둑 둘 때도 그러거든요. 남이 좋은 수는 내 약수거든. 그러니까 쟤들 좋은 일을 안 시켜주니까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요 마그네사이트, 요건 남쪽이 없다. 이래서 이 형님으로서 이렇게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대한 구상의 광물자원 분야가 어떤 거냐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당분간 힘들다. 유엔제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가자 해서 자원하고 식량하고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담대한 구상에 녹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자원하고 식량을 교환했을 때 우리가 저쪽에 요구를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광물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요 마그네사이트예요.
무연탄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안 되죠. 동은 뭐 아까 저 세계 추세 보여주다시피 동이나 철이나 이런 거는 북한에서 가지고 온다면 우리 공장을 다 돌릴 만한 물량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메이저들이 여러분들 북한 거 가지고 간다? 그럼 네 마음대로 우리 안 줘. 이래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북쪽의 광물을 세계 메이저들한테 레버리지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들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실 포스코라든지 뭐 LS는 있고 고려알 이런 데 보면 대개 한 80% 물량은 장기 공급 물량으로 벌써 다 계약이 돼 있고 뭐 소위 거기서 북한에서 광물을 가지고 온다면 스팟 물량으로 나오는 거는 북한 쪽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최소한 10%, 이 정도 선이면 지금 북한이 생산하는 전량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사이트가 이가 주로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대 정권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다 만들었는데 뭐 역대 정책 지금 담대한 구상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요거밖에 아마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작은 이때 시작이 됐고요. 77선언부터 시작을 해서 가공사업은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이게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2003, 4년도, 2003년도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셨을 때예요. 이때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너무 개성공단 착공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제가 2001년도에 갔었고 2003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이 빨리 끌어가지고 빨리 식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와 같이 역대 정권에 따라 가지고 뭐 정체도 됐다가 증가도 됐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사건별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사건별로 될 수도 있는 사건, 조건, 안 되는 조건 다 겹쳐져요. 그래서 현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완전 중단을 했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보도에 보면 개성공단 버스가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다. 이게 아마 뉴스에 지금 막 나오고 통일전망대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사실 북쪽에서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가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거 또 보는 거 위성 사진을 보면 거의 열이 다 보이거든요. 그 기계 돌리는 거. 또 확인이 되고 이래서 개성공단은 돌리고 있구나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정식으로 투자한 거는 얼마나 되느냐? 뭐 북한 광물자원 엄청 소란하고 많은 것 같은데 몇 개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이 한국 옛날에 광물자원공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광해광업공단에 흡수되어 있어요. 그 조직은 광해광업공단이 이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투자 사업은 전혀 이제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광해공단에서 이렇게 4개 사업을 했었고 나머지 민간이 했었는데 북한에 큰 돈 투자하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북쪽하고 사업을 했을 때 정치적인 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교류하는 사업이면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이 투자 규모를 보면 665만 불, 1000만 불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 국제무역 사업에서 이 정도 사업은 제가 보통 해외 나가서 석탄광을 하나 M&A를 했을 때 보통 한 1억 불 내외를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북한의 사업을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크게 투자할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던 사업이고요. 나머지 성공했던 거는 용광석재가 있네. 용광석재가
개성공단 만들 때 우리 경계석 있잖아요. 도로에 1m짜리 경계석. 그거 화강암으로 해서 경계석 깔았었어요. 요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전용부두를 완성을 하고 요 가격 이 10,000불어치 석탄을 천성탄광에서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2010년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요걸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세 가지 분류를 해요. 한 그룹은 개성공단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금강산 그룹이고 또 하나는 내륙 기업 그룹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지난 정권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보상은 아마 반 이상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저희들도 그 광산을 북한을 다녀보고 하니까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점들이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뭐 전력, 용수, 운송, 노동, 판매 제도 쭉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좀 보면 다 녹아서 나와요. 전력, 북한의 전력 엄청 열악해요. 또 순서가 있어요. 뭐 군에서 먼저 써야 되고 뭐 도에서 먼저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광산을 돌렸을 때 이 농번기 때는 전기를 못 써요. 이 농사 위주로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이라든지 전기가 약해가지고 그 전력이 어려웠다. 물도 그렇고 운송, 설비 부족 그리고 주철 정도는 철도를 위주로 북한이 70%가 철도고 70~80%가 철도고 나머지가 육로예요. 그래서 주철 정도입니다. 근데 철도는 뭐로 가느냐? 거의 다 전기로 가요. 그래서 이 전기로 가는 것이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다가 쓰고 그래요. 그래서 철도 운송도 어렵고 뭐 노동력 여러 북한 광산을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제 북한 쪽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2016년도에 지질 탐사하는 사람들한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보낸 서한을 갖다가 보이는데 서한에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 그 자원 탐사하는데 뭐가 어려운가? 탐사 사업을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이 설비가 넓고 자재가 부족하죠. 과학기술이 탐사 역량이 작죠. 그리고 신부 탐사로 전환해야 되죠. 신부 탐사로 전환한다는 건 지금 있는 건 거의 다 캐머서 밑으로 더 가라. 이러고 이 저품위 광물도 모두 찾아내야 된다. 이거 옛날에 저품이라 해서 버렸던 거 다시 또 찾아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게 요거고요. 나머지는 뭐 전략적으로 찾아야 되고 원유가스 찾아. 여기 보면 이 북한의 광산의 약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요건 이제 정천 흑연광산이라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하고 했던 사업 중에서 제일 잘 됐던 사업 같아요. 요게 이제 돈도 얼마 안 들이고 한 6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665만 불 투자한 건데 우리는 보통 돈을 투자하고 북한은 노동력하고 토지하고 전기, 용수 이런 부대적인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사실상은 계산해보면 우리가 손해예요. 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자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정천 흑연 사업인데 요 1330만 불 중에서 우리가 직접 665만 불 내고 너들 다 해주는 거 665만 불어치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장부를 맞춰요. 그래가지고 5대5로 지불을 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업 계약 체결하고 9년도까지 들어왔어요. 요게 제품 막 생산해서 공장 짓고 해가지고 생산해서 들어왔는데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내륙 기업들은 올스톱을 해가지고 현재는 오고 있지를 않아요. 요건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2003년도에 계약 체결하고 5년도, 2005년도에 공사 시작을 했어요. 성광장 만드는 거고, 요겁니다, 성광장. 이 성광장 만들던 현장 사진 가지고 있던 거 나오는 건데, 다 요거 북한 기술자들이에요. 북한 기술자들이고, 이제 한국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한국에서 하고, 그렇다고 심하게 뭐라면 얘들 일 안 하니까 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런 작업 지시하고 그랬었던 거 기억이 있고요. 요 이제 성광장이고, 그래서 이제 지은 것이 이렇게 짓고, 요 설비 또 다 사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남포로 해서 정천이 어디 있냐면, 정천이 여기 있어요. 개성에서 12km. 개성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평양 아래. 사실은 저 제품을 남쪽으로 트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 했었는데, 참, 바풀이 여기 붙어 있으면 그냥 여기 뛰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비도 이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인천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남포항에서 쭉 중국까지 갔다가 거기 국경 살짝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사업을 옛날에 국양해운이 아직까지 있을 건데, 그 해운 회사가 걸쳐서 와야 돼요. 바로는 또 직통이 못 들어오니까 그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몇십 킬로 안 되는 거 차로 가지고 오면 한 2시간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 며칠 걸려가지고 배로 갖고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적으로 가지고 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인상흑연인데, 흑연에는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인상흑연하고 토상흑연이 있는데, 인상흑연이 어디 쓰이냐면, 그 제철소에 들어가다 보면 저 품질은 거기다 흑연이 원소기호가 C예요. 탄소예요. 탄소 첨가제로 들어가고요. 또 요즘은 이 음극제, 전기 배터리에서 음극제로 들어가요. 음극제로 들어가서 요게 인상흑연 가격이 이제 날개를 달았는데, 우리나라도 인상흑연이 참 많은 나라예요, 한반도가. 그래서 남측도 세계 1, 2위 수출 대상국이야. 수출국가에 있었어요, 인상흑연이. 그 인상흑연을 제일 많이 났던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 중앙대학교 아시죠? 중앙대학교가 무슨 동에 있어요? 흑석동에 있죠? 흑석, 그게 인상흑연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나가다 보면 시흥 있잖아요. 그 독산동 고개 넘어가면 시흥. 거기가 또 인상흑연 산지인데, 인상흑연을 많이 났던 데가 우리는 지금 다 도시화되어 있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북한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상흑연을 개발하는 종목인데, 이것이 이제 배터리 음극제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귀한 몸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이 어떤 게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광물이 뭐라고, 마그네사이트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인해석이라든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가져가면 좋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남북한 관계는 하도 부침이 심해가지고 질문을, 남북한 경협에서 광물 자원이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뭐가 있니? 해도 이렇게 나와요. 경제적 효과하고 정치적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거를 4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저도 이 답을 얻으려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많이 안 들면 다시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북쪽하고는 사실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 남북한이 화해를 함으로써 이 동북아 전체가
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뭐 우리 자체로 남한이 좋고 북한이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시면 돼요. 지금 냉전에서 탈냉전에서 다시 또 온 게 뭐예요? 신냉전이잖아요. 지금 한미일 북중러 육자회담 멤버들이 다시 다 모이면 이거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김정일도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한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어요. 아사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경제를 재건한다고 중국의 선전 지역을 시차를 갔었는데 시차를 가보니까 거기 그 당시에 홍콩 선전 요 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를 개방을 안 하고 먼저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체제를 못 건드리게 모기장식으로 개방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 성공을 한 게 이 사회주의가 자본을 받으면서 점선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은 지금 성공 사례로 남고 그 이후에 지금 동남아에 이제 미얀마라든지 뭐 이쪽 캄보디아라든지 이제 해외 자원 유치해서 베트남에 있던 게 자꾸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제사회와 접촉을 해야 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김정일 때는 그거를 시작을 했고 김정은이가 완성을 한 것은 2013년도에 경제개발구라해서 각 지역에마다 다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는 5개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 5개 만들어 놓고 아들이 22개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는 사실상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27군데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딱 걸린 게 유엔 제재하고 기상이변하고 이 코로나19하고 겹쳐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 보시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남쪽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북한이 문은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북한의 환경 이런 걸 따져보니까 스마트 분석하면 역시 북한에 우리가 들어갈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산업 단지 특구도 좋고 클러스터도 좋고 어떤 하나의 지점에 하나의 종목을 하든지 이래서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된다. 27개 지역. 저는 한 30개 만들었는데 이 지역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건 이제 그거고요. 요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 중앙급 이외의 지방급 17개를 중앙급하고 지방급을 만들어서 이런 각 지구별로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뜯어보면 요 자체로 다 들어가면 북한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왜?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계획경제에서 이 갑자기 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위주로 해서 우리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것이 북쪽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자원단지가 지금 5군데가 있어요. 이 5군데라는 건 저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초기인데 초기에 북한하고 바로 교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자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손해볼 거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유엔 제재가 해제된 이후의 얘기겠지만 그럼 가져올 수 있는 데가 가장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 5개 지구예요. 5개 지구인데 5개 지구를 뭐 북쪽이 원한다면 특구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실질적으로 북측하고 협상을 하면서 저쪽에서 답을 얻었던 게 특구 자체는 얼마든지 좋다. 자기들도 건설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자기들도 지금 특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특구에 인접해서 만들어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이제 뭐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단천자원산업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철강지구. 요거 두 군데는 이제 동해안권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서도 손해되는 게 없어요. 왜? 여기 전만 들어가서 이쪽 사람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만날 일이 없거든요. 요 단천이라는 데는. 그리고 무산철강도 이거 중국하고 접경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면 남평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남평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철광석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트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안권이 있고 서해안은 이쪽 해주권에 무산 철강이 동양 최대의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품위가 좋은 거는 여기 서쪽에 있어요. 서해 철강. 서해 철강이 있는데 여기도 해주 쪽에 문호를 하나 박으면 뒤에 아마 나올 건데 박으면 철강에서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가지고 와서 근데 요게 이제 철지구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이 특구를 하면 우리가 바로 사올 수 있는 지역은 여기 5군데 있는데 여기를 먼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왼쪽 그림은 북한의 강산이 728개가 있다 그랬는데 728개 하고 그 728개를 분류를 다 했어요. 분류를 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럼 728개 중에서 광산이 뭐 어디 있다고 아무 데서나 개발한다 하면 북한 체제에서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내에서 27개 경제개발구와 유사한 곳, 인접한 곳에 광업에 관련된 산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래서 3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 크기는 주요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점수가 좋은 거는 좀 크게 만들어 놓고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어요. 자원이 많을까, 또 매장량이 많을까, 인프라가 괜찮을까, 공업지구가 있어서 거기 일할 사람이 좀 있을까, 또 수출이 가능할까, 이런 5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쭉 나왔어요. 그래서 30개를 했는데 이 30개는 사실상은 요거를 처음에 제가 2015년도에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독일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독일 상황을 보니까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이 광업에 대해서 국유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700개 이상 있는 광산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이 좀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여기를 새롭게 분류를 하자 이래서 30개로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실제로 광산은 여기 한 250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30개로 나눴는데 이 나눈 거는 이 나눠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형태로 특화형을 만들어서 각각 지역에 맞는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클러스터 개념으로 북한에 협력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개발 인프라가 되는지 산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시장은 또 괜찮은지 진짜 개발과하고 연결이 돼서 개발 유망성이 있는지 요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다자 분석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구별로 아까 30개에서 지구별로 주르륵 나왔는데 이 전체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하긴 뭐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3년 내에 광산을 정리를 해서 30개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300만 명을 고용하자 해서 제가 이름 붙였던 거는 333 플랜을 아마 333 플랜을 제시를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맞는 것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요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단천, 여기 점수가 좋았던 우리가 가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아는 지역 들어가야 되지, 생전 모르는 지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아는 지역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급선무해서 그래서 단기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단천이 있고, 그 다음에 해주 지역은 저희들도 그 대우 남포 쪽에서도 개발을 했고 해서 해주 지역에 데이터가 많습니다.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해주. 그리고 평안남도 북부에 석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별로 안 들어간 요업지구, 요 흑연 같은 거 할 수 있는 청진지구로 해서 요걸 1차로 하고 뭐 2차, 3차 해서 단계적으로 나누자. 그래서 단계적 협력 방안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천 얘기를 했는데 왜 단천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단천은 자다가도 단천 개발하면 쫓아갈 정도로 좋은 데예요, 진짜. 제가 이 단천 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단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이 공업 근대화를 할 때 가장 유용했던 데가 태백 지역이거든요. 태백 지역에 우리나라 그 주요 광물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뭐 연화연도 있었고, 텅스텐도 있었고, 철도 있었고, 모리브덴도 있었고, 많았거든요. 금도 있었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남아있지 않고, 이번에 석탄광 없어지면 남을 게 석회석 광산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단천이라는 곳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정도 광종도 많고,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비철금속 또 비금속 마그네사이트 단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기 단천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미국의 그 식량회사 카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계적인 데서도 다 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북한이 우리하고 협력을 할 때 뭐 여러 분야는 못 주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협상했던 결과를 보면 마그네사이트에서 가공 공장만 만들어서 그런 내화 벽돌이라든지, 우리 지금 100% OEM 방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쪽 항만 쪽에 단천항이 또 복구가 돼 있는데, 단천항 쪽에 그런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 남측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천 지역인데, 그리고 또 한때 북한에서 인프라를 할 때 철도도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제가 받은 게 이제 북한의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개발을 하는데 그 한 26조 들더라고요. 그 개발을 하는데 그 대가로, 그러니까 MRG라고 최소 수익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더니 광산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래서 광산을 6개 광산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6개 광산 제시하는데 여기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이 단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이 단천 지역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사이트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 100%죠. 100%인데 마그네사이트, 아연, 연, 인광석, 흑연, 철광석 요것이 단천 지역에 주요 부전하고 있고, 우리가 전량 가지고 와야만 하는 광정입니다. 그래서 단천이고요. 이 단천을 하다 보면 이 단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줬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협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MZ세대들이 일거리하고 먹거리하고 놀거리를 만들어줘야 관심을 가지고 있지, 북쪽하고 뭐 이 정치적 경제적 크게 관심이 없는 한 아마 남북에 대한 화해는, 남북에 대한 이해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간의 산업의 근간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그 산업혁명하고 관계되고 미래 창출을 하는 것, 이거는 뭐 이 학자들이 그냥 노멀하게 쓰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요.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이 남북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남북 광물자원 협력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먼저 북쪽하고 통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이걸 만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요거 마지막 요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라는 니켈 광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니켈 하나도 안 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그 한국광해과학공단이 세계 3대 니켈 광산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니켈 황무지에 가가지고 시작을 한 게 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광산이에요. 요 놈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나가지고 자본 잠식을 다 했었는데 작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니켈을 제일 많이 그 생산하는 데가 그쪽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톤당 뭐 10,000불 정도 하던 게 50,000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적자를 1년간 다 메웠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에 있거든요. 섬,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거기에 한국 광산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니켈 공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원산업을 머릿속으로 해서 남북을 이해를 하자라는 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아마 박강호 교수님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빨리 하고 생소한 거라서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40분 정도 시간 맞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